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전화 통화를 했죠. 두 사람은 이른 시일 내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 말했다고 전했지만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쪽의 말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윤 대통령은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나자는 거였고 이 대표는 둘만 만나자는 건데요. 이 미묘한 차이가 둘의 만남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통큰 만남을 이뤄내는 모습 꼭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8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 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안녕하세요. 배우 유연석입니다. 추석 선물 고민되시죠? 추석엔 스팸, 이집 스팸. 추석엔 스팸, 이집 스팸. 모두 좋아하는 스팸. 추석엔 스팸, 이집 스팸. 이번 추석에도 스팸을 선물하세요.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급.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8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18일 대구시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의성 지역에서는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박희용 상임위원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안영진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의서 동의보감에는 식약동원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음식과 약의 뿌리가 같다는 뜻이죠. 서양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고 해 건강한 삶과 병의 치료에 음식이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음식과 관련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 질문 드렸던 스승의 날 제자들의 선물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 요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난주에도 좀 하시지 않는 게 좋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요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제 유권 해석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네.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선물 제공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 원 이하일지라도 수수금지에 해당한다 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으니 이제 이런 선물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편지만 하는 게 낫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그 음식과 관련된 게 그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법적 용어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은 이제 우리 건강도 지키고 돈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의미를 보면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는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하면은 네. 유통기한이라고 하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을 말한다라고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 식품 먹으면 안 된다거나 이상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이 점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하고 소비가 가능한 소비기한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개보관하지 않고 냉장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식품을 살펴보면은 이 두부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은 14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기한은 유통기간 경과후 90일 정도 됩니다.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두부 이래 샀다가 냉장고 네. 쳐박아두고 아유 뭐 한 4, 5일 지났네 이러면 집에서 버리는데 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맛을 좀 보고 다시 봐야겠죠. 네. 계란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은 45일인데 그 후에 25일까지 소비가 가능하고요. 또 우유는 유통기한이 14일인데 그 후에 45일까지 소비가 가능하다.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네. 물론 냉장 상태라든지 그거에 다 다룰 수 있고 하니 지났을 경우에는 좀 확인을 해보고 개안으면 자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식빵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은 3일인데 20일까지 소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냉장 보관을 잘 하셨다면은 유통기한이 며칠 지났다고 해서 바로 못 먹는 음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식 상태를 확인해서 대응하는 게 건강 그리고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종종 그러세요. 일각에서는 유통기한이 억수로 많이 지났는데 식품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두고 이것 좀 이상하다, 이 방부제 넣는 거 아니라 이런 의심하는 분들도 그렇죠. 없지 않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달라서 그런 것이 한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건 이제 가정경제적 측면이고 국가적으로 보면요, 이 유통기한과 실제 소비가 가능한 기한이 다른 문제점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이 폐기 처리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2013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유통기한, 소비기한 병행 표시했다는 영양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게 손해가 어마어마한데 식품 업계의 손실 비용이 약 5,900억 원, 가정 내의 가공식품 폐기 비용으로 약 9,5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했는데 네. 그 총 한 1조 5,400억 원의 식품 폐기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도 있죠.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데 우리 안동시 이제 어제 우리 안동 MC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추경해가지고 총 예산이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안동시 1년 다 굴릴 예산만큼 이제 음식을 폐기하는 거죠. 네, 그렇네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데 이 네.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에 실제로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을 제품 표시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이제 37년간 유지했던 유통기한 제도가 사라지는 건데요. 이제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에 네.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고, 다만 우유류는 냉장 보관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점 감안해서 다른 품목보다 8년이 늦은 2031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늦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일부 낙농업계의 반발이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요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바뀌면 요점에서도 조금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네. 그 박스나 이런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미리 바꿔도 안 되고요. 네. 1월 1일부터 딱 고래 사용되도록 해서 그 판매하는 입장 그렇게 딱 정리하셔야 되고, 이제 사는 입장에서도 1월 1일부터는 좀 자시 보셔야 돼요. 기존에는 다 유통기한은 지금 그 표시가 어떻게 됐는지, 네. 소비기한인지, 그리고 소비기한 대해서는 좀 길어도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구나, 네. 이 안에는 먹어도 괜찮은 거구나라고 네.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달걀 아까 그 유통기한이 45일 동안인데 25일까지 소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달걀에서 궁금한 게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고 또 이 뭐 달걀은 뭐 유기농이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동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되게 얘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살펴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게 저도 최근에 알고 되게 재밌었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 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게 일단 이게 요즘에 계란이 억수로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려울 때는 네. 그냥 이래 30개 담고 이런 게 가지였는데 이제는 뭐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뭘 먹인 계란, 뭐 쭉 어디 생산 계란 이라는데 뭐
참고로 소비량을 보면 2019년에 미국에서는 뭐 1인당 한 279개 먹고 네. 2016년 농림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한국도 한 1인당 268개 소비할 정도로 우리 계란을 많이 먹는데 저도 지금 매일 2개씩 먹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생산했는지 오. 그리고 어디서 한 것인지 예. 그리고 이 계란이 어떤 환경에서 자란 닭에 난 건지 요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 계란을 자세히 보시면 껍질에 숫자와 문자가 한 줄로 쓰여 있는 게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게 그냥 표시해 놓은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각종 정보를 의미하는 것을 표시한 것인데요. 아. 이게 달걀의 주민등록번호 내지 바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총 10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숫자 4자리가 바로 달걀을 생산한 날짜입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게 날짜였어요. 예, 그래서 알고 보면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바로 이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0828로 시작하면 오늘 참 8월 30일이죠. 네. 0830으로 시작하면 이제 8월 30일에 계란 생산했다 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계란 보관하실 때 포장 다 내비리고 이제 그 계란만 보관하시 이게 언제 생산됐는지 모르는 경우 있는데요. 네. 그 번호 보시면 이 계란이 언제 생산됐다 알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4자리 숫자 다음에는 뭐 5자리로 뭐 쭉 이래 나옵니다. 뭐 문자와 숫자로 나오는데 그거는 계란이 생산된 농장의 고유 번호입니다. 아. 예, 그래서 고유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처럼 이제 네. 그 농장의 고유 번호를 부여한 건데 이거를 안전나라라는 정부 사이트에 조회하면 내가 먹는 계란이 어느 농가에 생산인지 알 수 있고요. 네. 뭐 이거까지는 조회하는 게 좀 귀찮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쭉 번호가 10개인데 마지막 한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하나가 아까 말씀 중요한데 1, 2, 3, 4 중에 하나로 반드시 찍혀 있습니다. 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사육 환경을 뜻하는데요. 네. 이게 대부분 4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라 하면 이제 매우 좁은 철장 안에 갇혀서 걷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쉬울 거예요. 법적으로 0.05제곱미터당 한 마리를 기른 것으로서 네. 공장식 축산이라 불리는 다단계 철망 케이지를 사육하는 암탉이 나은 건데요. 네. A4 용지 한 장의 넓이가 약 0.062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0.05제곱미터를 하면 그보다 적은 크기의 갇혀서 크는 닭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예. 그 뉴스 보다 보시면 막 이래 닭들 막 빼곡하니 그 철장 갇혀서 이래 막 모이 먹고 이런 거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구경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 4가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3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4보다는 조금 더 넓은 철망 케이지, 즉 0.075제곱미터당 한 마리 들어가는 닭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A4 용지보다 좀의 넓은 닭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뭐 여전히 맹일에 갇혀서 크는 건 매 한 가지죠. 똑같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보시면 이게 야들이 여 갇혀가 움짝달싹 못하고 맨날 먹으면 먹고 똥은 거기서 싸고 막 네. 나가 놓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동물 복지에 맞느냐? 그리고 그게 달걀을 과연 이게 참 먹는 게 맞느냐? 네. 이런 좀 비판과 우려가 있는 사실인데요. 네. 그렇고요. 이제 2번이 적혀 있으면요. 마지막 숫자로. 이거는 이제 평사에서 기른 겁니다. 닭이 이래 좀 이래 돌아다니는 어떤 네.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키웠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9마리 정도 키우니까 아까보다 네. 훨씬 이제 그렇네요. 이제 좋은 환경에서 큰 걸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실내에서 평상에서 키운 거고요. 네. 이것도 2번 적혀있는 닭도 찾아보면 되게 비쌉니다. 비싸고 네. 별로 없는데요. 네. 이제 1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제 방사한 겁니다. 오. 이제 아예 그냥 밖에 내놓고 방목한 닭이 기른 건데 1.1제곱미터당 한 마리니까 되게 네. 넓게 자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번호가 1이나 2가 돼 있으면은 물론 가격이 좀 비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퇴금하시면 한번 이래 평소에 안 보셨겠지만 요 난각 그 닭껍질 번호를 보시면서 우리가 먹는 달걀이 언제 생산됐고 어디서 그리고 마지막 번호 보시면 이게 4면은 좀 그렇고 3이면 좀 난 철자이고 2면은 평사 이래 좀 넓은 데서 키웠고 4면 아예 그냥 방목했다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동물 복지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마트에 네. 가면 유정란 동물복지 비싼 거일수록 이렇게 설명이 되게 많은데 예.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끝에 있는 번호만 보면 되겠네요. 예, 그 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음식과 관련한 법률 상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18일이었죠. 대구시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계획, 군공항, 민간공항을 모두 합친 계획이 아니라 군공항과 관련한 기본 계획이었는데요. 군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해 기본 계획을 세우고요.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본 계획을 두고 당사자인 의성군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박희영 상임위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기본 계획을 대구시와 국방부가 발표했는데요. 이후에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에서 공동 합의문 이행 촉구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서는 어떤 이유에서 발표하신 걸까요? 예. 우리는 그 소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구 소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네. 통합신공항을 유치했는데 군공항만 발표하니까 주민들의 걱정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의성 국민들로서는 이게 자체 공항 소음만 오는 거 아닌가. 사람은 안 오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불안한 마음이죠. 근심이 앞서죠, 이거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통합신공항 유치 때 공동 합의문이 작성이 됐는데요. 이 약속을 지키라는 게 우리 의성 국민들의 입장인데요. 공동 합의문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물류, 정비산업단지, 공항 신도시 조성이고요. 다른 거는 관광문화단지,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공항철도가 서대구에서 의성까지고, 도청, 의성까지 도로 건설, 군부대 체육, 복지시설, 그리고 의성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물어봐도 2년 동안 용역 중이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참 답답하고 슬픕니다. 그렇네요. 정말 그 공동 합의문에 작성한 내용들은 많은데 2년 동안 그 용역이라는 말만 하시고 자세하게 아무것도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배석 용역 중이라는 말만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군요. 예. 군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주관한다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토부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다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언론 내용을 보면 대구시에서
민공항 같이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토부는 연말까지 연기한다고 하네요. 왜 네. 그런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고. 예. 네네. 연말까지 그냥 우선 연기하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8일 구미 상공회의소 특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드리겠다. 단순한 여객공항이 아니고 화물 물류공항으로 해야 한다. 이 점을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우리 주민이 원하는 거는 하나입니다. 우선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합의문을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줄 것인지 책임 있는 자가 책임성 있는 대답만 해주시면 우리 국민은 기다리고 참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아무런 이야기를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답답하신 거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만 얘기를 해주셔도 그 답답함이 풀릴 텐데 그런 얘기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 책임 있는 자가 책임성 있는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현재 국회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돼 있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국비 지원 등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우선 국민들은 당연히 통과돼야죠. 지역이 발전하는데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요. 그렇죠.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의성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인구도 늘고 일자리고 안 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인구 소멸이라는 지역 소리 그만 듣고 지역이 발전하면 우선 국민이 좀 나은 삶을 안 누리겠습니까?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늘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요것이 우리 의성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실까요?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최대한 도울 겁니다.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지사가 한 합의문 약속을 지켰을 때입니다. 합의문 약속이 안 지켰을 때에는 더 큰 난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의 내용은 정말 물류도 그렇고 단지 조성까지 관광 문화 게다가 철도도 연결이 되고 복지 시설부터 시작해서 정말 의성군이 정말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안개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이루어진다면 어떤 것이든 다 도울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국민은 적극 협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지원위원회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꼭 합의문 내용들 꼭 지켜서 그죠? 우리 경상북도 또 대구시 의성군이 다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위원회 박희용 상임위원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임현정이 부릅니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요사이 우리 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웹툰 작가의 숨은 노고, 희생, 피와 땀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태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진격의 K-웹툰의 그림자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우선 지난번에 방송에 드렸던 진격의 K-웹툰 그 이면에 그늘이 져 있다, 이런 충고를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에서 K-웹툰이 새로운 미디어로서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고 심지어 만화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조차 웹툰이 인정받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예, 2020년 기준 1조 원 매출을 넘어섰고 3년 전보다 3배 이상 성공했다. 이게 밝은 부분만 조명했는데 당연히 그늘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느 그 웹툰 작가님으로부터 이 그늘진 부분도 좀 비춰달라, 이런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파악하게 됐고요.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웹툰 작가 노동조합 하시나 작가 이제 사무국장과 인터뷰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웹툰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과도한 노동량과 노동의 대가가 따르지 않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난 10여 년 동안 K-웹툰은 3배 이상 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끌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이 미국, 일본 포함해서 정말 만화 앱 순위 1, 2위 다투고 매출도 역시 1, 2위 다투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작가들이 몸과 마음, 피규와 땀을 갈아 넣어버린 현실이 있다는 거죠.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23일 나 혼자만 레벨업, 그러니까 흔히들 네. 그 웹툰 매니아들 사이에 나혼랩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이 나혼랩이라는 웹툰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가 장성락 씨가 37살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예, 나혼랩은 그 웹소설 작가 추공의 현대 판타지 헌터물 웹소설을 웹툰으로 각색한 거고, 네. 워낙 이 장성락 작가가 그림을 잘 그려요.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와 대단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작화명을 레드 아이스라고 사용했는데, 이 장성락 작가가 담당해서 나혼랩을 정말 웹툰으로 성공시켰고, 이 나혼랩이 성공하고 나서 이 웹툰 하나를 넘어서 웹툰 시장과 웹소설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이후에 비슷한 웹툰이 마구마구 쏟아질 정도로 큰 활력을 불러일으켰고요. 네. 이 웹소설, 그러니까 웹툰 나혼랩이 애니 시장으로 진출을 할 가능성도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 웹툰의 분량이 보통 웹툰들은 한 5, 60쪽 정도, 많으면 7, 80쪽에서 뭐 가끔은 30쪽짜리도 있는데, 이 나혼랩은 기본이 100쪽이에요. 예. 액션씬이 적은 경우는 120, 130쪽, 액션씬이 많은 경우는 160쪽은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엄청난 그 노동량이 쏟아 부은 것이고요. 아마도 이 과도한 노동량으로 인해서 37살의 아까운 작가 장성락 작가가 뇌출혈로 사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웹툰 작가가 아니더라도 저희 방송국 작가들만 봐도 네. 밤샘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밥은 또 제때 안 챙겨 먹고 인스턴트로 때워요. 예. 근데 사실 웹툰 작가분들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웹툰 작가들의 노동량,
과연 이렇게 노동량이 어마어마하면 그 노동량도 궁금한데요. 이게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일까요? 그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에 나오는 선배 변호사. 네. 맞아요. 아버지 같았던 그분. 그분도 뭐 암이었잖아요. 서브 아빠라고 그러죠. 예. 맨날 인스턴트 먹다가 대장암 걸리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웹툰 작가 세계에서. 그래서 하신하 사무국장이 세 가지를 일단 정리해줬는데 문제점을요. 웹툰 작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부재, 두 번째 웹툰 작가의 절대적 불리한 수익 구조, 세 번째 웹툰의 불법 유통.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도한 노동량과 이것이 다 이게 얽혀 있거든요. 작가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시간 30분씩 일주일에 5.8일 동안 그림을 그려서 플랫폼을 통해서 웹툰을 유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어쩌다 보니까 평균을 낸 거고요. 어떤 작가는 24시간 동안 눈 뜨고 있었다. 마감이 다가오면 피가 마른 느낌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자세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웹툰 작가들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이렇게 고생해서 플랫폼을 웹툰의 유료로 제공하고 나면은 이 웹툰이 도박이나 사채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해서 무료로 서비스합니다. 뭘로? 도박이나 뭐 사채,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미끼용으로 복제해 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작가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는다라고 하고요. 한국 만화가 협회에서 작가 7명 상대 매출을 조사해 보니까 불법 웹툰 유통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매출 70-80%가 줄어든다는 거죠. 상당한 양인데요. 작가들은 수면 깎아가면서 항우울제, 수면제, 수면 유도제 복용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피와 땀과 눈물과 이걸 다 갈아 넣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본인이 살아날 수가 없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웹툰을 만드는 작가들의 작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게 정말 큰 범죄인데요. 경찰도 불법 유통 사이트 7곳을 적발했다고요? 적발은 했는데 사이트 7곳을 적발을 했는데 피의자 중지, 그러니까 수사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피의자 중지가 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소재 불명일 경우 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은 아니고요. 피의자가 특정되면 다시 이렇게 그 수사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게 불법 유통 사이트들 IP를 추적했는데 모두 다 해외에 있고 신원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피의자 중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지난해 4월인가 그 웹툰 작가 A 씨가 뉴토끼, 늑대닷컴, 카피툰 등등 7곳에 대해서 고소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대체 누가 불법 유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피의자 중지, 수사 중지다라고 이야기하니 웹툰 작가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의 그 피땀 눈물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이트가 누가 운영하고 하는 것인지를 왜 알 수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 유통하던 밤토끼라는 이제 운영자는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외국인 운영자 안 치고 바지 사장이죠. 꼼수를 통해서 제2, 제3, 제4의 밤토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예컨대 베트남인이 운영자로 등록하고 스페인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방식. 이때 서버는 엉뚱하게도 러시아에 있습니다. 이거 수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베트남, 스페인, 러시아 다 수사 요청하고 그쪽에서 다 발벗고 나서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불법 복제가 확인된 사이트가 2,686개이고 그중 한글로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272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6개에 30개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90배 이상 4년 만에 늘어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조차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현지 경찰 협조에 어렵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도록 설득하고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가장 정말 안타깝네요.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도 한번 짚어볼까요? 수익 구조가 되게 불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웹툰 업계에만 있는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NG 계약 방식이라고 해요. 예. 미니멈 개런티. 정의를 보면요. 네.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입 배분,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유통사로부터 최소 수익을 약정하고 이를 선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는 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작가들이 작품을 플랫폼에 기고한 뒤 수익을 얻기가 상당 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이 미니멈 개런티 MG 제도를 통해서 대출이나 월급처럼 수익을 미리 지급합니다. 작가가 생활할 수 있게 돈을 미리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 A라는 작가가 있죠. 네. 작가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제작사에 속해 있어요. 네. 제작사는 또 유통 플랫폼하고 계약을 합니다. A 작가가 제작사 5대5를 계약하면서 MG 체결을 했습니다. 예. 이 작가가 회당 100만 원을 받고 한 달에 4번 연재합니다. 보통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하니까요. 네. 400만 원을 받으면 작품을 제작했는데 이 제작사는 유명 대학 플랫폼과 계약해서 작품 배포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월 평균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제작사와 플랫폼 사이에도 수익 배분이 5대5로 체결돼 있고 네. 그럼 플랫폼이 500만 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져가잖아요. 네. 제작사에 500만 원 남죠. 네. 그럼 A 작가는 이미 받은 400만 원보다 수익 100만 원 더 올렸으니까 제작사랑 5대5로 계약을 했으니까 50만 원 정도 더 받아가야 정상이죠. 네. 여기까지가 상식인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5대5 계약을 했으면 잘 분배를 해 주셔야죠.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돼요. 이미 A 작가에게 한 달 전에 400만 원이 갔으니까 5대5 계약이면 그때 400만 원하고 이번 달에 회사가 400만 원 5대5 계약이니까 8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돼요? 계산을 합니다. 어머. 근데 A 작가가 지금 500만 원밖에 벌지 못했으니까 300만 원을 벌지 못한 걸로 계산해요. 그럼 1년이 연재가 끝나면은 이 A 작가는 제작사에 300만 원씩 못 벌었으니까 500만 원씩 번다고 계산하면 300 곱하기 12만 원 해가지고 12달에서 3,600만 원의 빚을 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매번 이거는 웹툰 작가가 매번 빚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채우냐면은 네. 작품 판매나 해외 판권 2차 저작권. 2차 저작권이 뭡니까? 이걸로 영화로 나갈 수도 있고 이걸로 드라마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저작권까지 끝까지 채워 넣으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퉁치는 거예요. 이 A 작가가 이거 거절하고 해당 작품의 시즌2를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회사는 이미 지급한 MG 3,600원 갚으라고 고소를 합니다. 제가 들어도 이렇게 막 얼굴이 화끈거려지고요. 이거 노예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회사에서 미리 땡겨서 준 그 400만 원 있잖아요. 네. 그래서 MG 개런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이 A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따낸 지원금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회사는 이 A 작가 한 푼도 돈을 벌어들이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죠. 본인들 배만 지금 부르게 만든 거잖아요. 이 A 작가가 콘텐츠진흥원이나 변호사에 사건에 대해 자문을 했는데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승소 확률이 희박해서 반가량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 작가의 사례를 조합해서 만든 가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후에 이 A 작가는 또 불법 웹툰 사이트에 자기 작품이 카피돼서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 확인까지 했어요. 고용보험 혜택도 못 해요.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렇네요. 구직급여도 못 받아요. 생활고에 쫓기면서 간신히 버티는 처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웹툰으로 전 세계 1, 2를 하는데 수익 구조라든가 이거 고용은 이거 너무 황당한데요. 얘기만 들어도 정말 이래 가지고서는 작품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웹툰 작가
노동조합 사무국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작가가 자신과 계약을 맺은 제작사와의 계약 내용만 알 수 있지 네. 제작사가 제3자 또는 플랫폼과 얼마나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원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안 알려줘요. 네. 자기가 원래 본래 수익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불법 웹툰 사이트가 조직적 작품 도둑질에 잡힌다 하더라도 피해액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론을 비롯한 자본은 웹툰 작가는 노동자가 아니다. 아티스트잖아. 왜 노동자를 자체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격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원래 수익이 얼마인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알고 네. 두 번째 정당하고 공정한 배분을 받는 그 온당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네. 세 번째로는 사회보장제도 기초적인 보호를 받고 마지막으로 내 작품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 것이 네. 웹툰 작가들의 소망이고요. 그래서 웹툰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더 빨리 만들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얘기만 들으면요. 예. 그냥 노동자로서 웹툰 작가가 아니라 일반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금 웹툰 작가들은 못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게임이 한때 프로리그까지 있을 정도로 세계로 호령한 적 있었죠. 그렇죠. 그 게임들이 지금 몽땅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은 세계 게임 업계에서 원탑이 아닙니다, 이제. 네. 지금 한국 게임 업계는 사행성 게임이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방탄소년단 BTS라는 한국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막 너무너무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 휴직이 같고 휴가 같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웹툰 작가들도 아티스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뭘로 이 히트를 치냐면 창의성으로 히트를 치는 겁니다. 네. 근데 제대로 된 대우하지 않고 그러면 창의성이 나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한국 웹툰도 한국 게임과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성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창의성을 죽인다면은 창작자에게 충분한 대우와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한국 웹툰 발전 더 이끌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이제는 그 웹툰 작가 노동조합도 인정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는 한대요. 네. 근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웹툰을 즐기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많으실 텐데 이런 사항들을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웹툰 작가 노조의 사무국장 하신아 작가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막 올라오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 좀 많이 흥분했습니다. 예. 네, 오늘 K-웹툰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